병원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마음이 먼저 긴장되는 나이가 있습니다. 몸이 아픈 것도 힘들지만 혹시 큰 병이면 어쩌나 하는 불안이 더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증상이 없어도 검사를 더 하고 싶어집니다. 그 마음은 약해서가 아니라 가족을 지키며 살아온 습관에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번만 멈춰서 생각해보면 좋겠습니다. 검사는 내 몸을 지켜줄 수도 있지만 상황에 따라 내 몸을 더 지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특히 75세를 지나면 몸의 변화가 더 자연스러운 흔적으로 많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기계는 그 흔적을 종종 이상으로 표시합니다. 그래서 작은 표시가 또 다른 검사로 이어지고 또 다른 시술로 이어질 가능성이 생깁니다. 저는 오늘 병원이 절대 하지 말라고 단정하는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어떤 검사는 득보다 실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의사들도 고민한다는 사실을 나누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민을 여러분이 스스로의 기준으로 만들 수 있게 돕고 싶습니다. 먼저 한 사람의 이야기를 떠올려 보겠습니다. 김철수 어르신은 평소에 특별한 증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매년 가장 비싼 종합검진을 받으셨습니다. 자식들 앞에서 약해 보이기 싫다는 마음이 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검사표가 깨끗하면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하지만 어느 해 결과지에 아주 작은 점이 적혔습니다. 의사는 모양이 좋지 않다는 말보다 혹시 모르니 확인해 보자는 말을 먼저 했습니다. 그 한마디가 어르신의 밤을 바꿉니다. 갑자기 배가 콕콕 쑤시는 것 같고 밥맛이 사라지고 잠이 얕아집니다. 몸의 증상이라기보다 마음의 증상이 먼저 커집니다. 그래서 결국 더 큰 병원으로 가서 더 깊은 검사를 받게 됩니다. 결과는 다행히 심각한 병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과정에서 합병증이 생길 가능성은 남습니다. 검사가 병을 찾기 전에 몸을 자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 어르신이 말합니다. 선생님, 저는 병을 찾으려다 제 몸을 괴롭혔습니다. 이 말은 누구를 탓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놓치기 쉬운 구조를 보여줍니다. 검사는 정보입니다. 그런데 정보가 불안을 키우면 판단이 무너집니다. 판단이 무너지면 불필요한 절차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 가지 원칙부터 세우겠습니다. 증상이 뚜렷하지 않을 때의 검사는 반드시 얻는 이익과 잃을 위험을 함께 따져본다. 이 원칙이 서면 뉴스 제목이 흔들어도 덜 흔들립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바로 묻고 싶은 질문이 생깁니다. 그럼 어떤 검사가 특히 조심스러울 수 있습니까? 오늘은 5가지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다만 이것은 개인의 병력과 위험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저는 검사명을 외우게 하기보다 판단하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이 검사를 해서 병을 찾아 치료하면 내가 더 오래 살 가능성이 커집니까? 두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이 검사에 이상 소견이 나오면 다음 단계가 무엇이고 그 단계의 위험은 어느 정도입니까? 세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지금 하지 않고 증상이 생겼을 때 해도 결과가 크게 다르지 않습니까? 이 세 질문의 답이 분명할수록 검사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답이 흐릴수록 검사는 불안만 남길 수 있습니다. 이제 5가지 중 첫 번째 장면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어느 날 건강검진 결과지에 소변에서 세균이 보인다는 말이 적힙니다. 그런데 본인은 열도 없고 통증도 없고 소변이 따갑지도 않습니다. 이때 우리는 치료를 서두르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무증상 세균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항생제를 시작하는 것이 늘 이득인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립니다. 특히 고령에서는 오히려 균형이 깨질 수 있다는 점이 자주 언급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단정 대신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증상이 없을 때는 왜 치료를 하는지 이유를 먼저 물어보는 쪽이 안전할 수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장면으로 넘어가기 전에 마음의 분위기를 조금 바꿔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가 필요하다고 느끼신다면 잠깐만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두셔도 좋습니다. 나중에 병원에서 고민하는 순간에 다시 찾아보기 쉬워지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계속 가보겠습니다. 무증상이라는 말은 아무 일도 없다는 뜻이 아니라 몸이 조용하다는 뜻입니다. 그 조용함을 깨뜨리는 순간이 약일 수도 있고 검사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증상 상태에서 무엇을 건드릴지 더 신중해집니다. 예를 들어 항생제를 먹으면 속이 뒤집히거나 설사가 생길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장내 균형이 무너져서 회복에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 소변 결과지 한 줄만 보고 겁을 먹기보다 내 증상을 먼저 적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열이 있었는지, 옆구리가 아팠는지, 소변 볼 때 따가웠는지, 그리고 그 기록을 들고 의사에게 이렇게 물어보시면 됩니다. 지금 제게 증상이 없는데도 이 치료를 시작하면 얻는 이익이 무엇인지요? 이 질문이 시작되면 의사의 설명도 훨씬 현실적으로 바뀝니다. 설명 속에서 여러분은 다음 단계가 있는지 없는지를 듣게 됩니다. 다음 단계가 있다면 그 단계의 위험도 함께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여러분은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불안 때문에 움직이는 게 아니라 정보 때문에 움직인다.
이 차이가 노년의 시간을 지킵니다. 하지만 여기서 또 하나의 함정이 있습니다. 한번 검사 결과가 마음에 걸리면 다른 검사도 하고 싶어지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소변 검사 하나가 심전도와 영상 검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연결을 폭포처럼 비유하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작은 표시가 큰 흐름을 만들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다음 장면에서는 증상이 없을 때의 심전도 이야기를 꺼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허리 통증과 영상 검사의 관계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사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입니다. 기계의 빨간 표시가 내 인생의 빨간 경보는 아닐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내 몸의 분명한 경고는 놓치지 않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를 같이 가져가야 합니다. 불필요한 검사는 줄이되 필요한 진료는 늦추지 않는 균형입니다. 이 균형을 잡는 방법을 저는 오늘 이야기 속에 계속 숨겨두겠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따라오시면 마지막에는 여러분만의 기준이 남을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오늘 하루를 어떻게 덜 아프게 살지로 다시 돌아와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결론을 서두르지 않고 한 걸음씩 확인하겠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의 핵심은 겁이 아니라 선택의 기준을 세우는 데 있습니다. 반면에 증상이 분명할 때는 검사가 도움이 될 가능성도 커집니다. 그래서 내 몸의 신호를 먼저 듣고 필요하면 질문을 던지는 쪽이 안전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심전도입니다. 가슴이 쥐어짜듯 아프지 않은데도 검사표에 심전도 권유가 적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때 많은 분이 심장이 멈출까봐 겁이 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심장의 전기 신호는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 변화가 모두 병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그래서 증상이 없을 때 심전도를 찍고 작은 이상 소견이 나오면 무엇이 생기냐가 핵심입니다. 추가 검사입니다. 추가 검사는 때로 필요한 길이지만 때로는 불안을 키우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시 심장 초음파를 하고 다시 CT를 하고 다시 조영제를 쓰는 검사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조영제는 대부분 안전하지만 고령에서는 콩팥 기능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러니 여기서도 질문이 먼저입니다. 지금 제가 증상이 없는데 이 심전도를 통해 발견할 질환이 치료로 생존을 늘릴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리고 이상이 나오면 다음 단계는 어디까지 가게 됩니까? 이 두 가지를 듣고 나면 마음이 조금 정리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장면은 허리입니다. 허리가 뻐근한 날이 늘어납니다. 계단을 오르다 잠깐 멈추기도 합니다. 그때 병원에서 MRI를 권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 요통의 원인은 근육과 인대와 자세일 때가 많습니다. 또 나이가 들면 디스크나 관절에 변화가 보일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 변화가 통증의 원인과 정확히 일치하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립니다. 그래서 영상에서 보이는 변화만으로 치료를 서두르면 오히려 회복이 더디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응급신호입니다. 다리에 힘이 빠지고 감각이 떨어지고 대소변 조절이 어려워지는 증상은 즉시 평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응급신호가 없고 단순한 뻐근함이라면 먼저 보존적 치료를 충분히 해보는 선택지도 있습니다. 걷기와 물리치료와 근력 회복 같은 길입니다. 이때 여러분 마음속에서 또 다른 소리가 납니다. 사진을 찍으면 확실해질 것 같다는 소리입니다. 하지만 확실함은 때로 불안을 키울 수도 있습니다. 사진은 변화를 보여주지만 그 변화가 당장 칼을 대야 한다는 뜻은 아닐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사진보다 먼저 내 기능을 보자. 오늘 걸을 수 있는지, 오늘 앉았다, 일어설 수 있는지, 오늘 밤 통증이 잠을 깨우는지, 이 기능의 기록이 치료의 방향을 더 잘 잡아줄 때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혹시 마음이 답답해지셨을 수도 있습니다. 검사를 줄이라는 말처럼 들릴까봐 걱정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검사를 거부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검사를 선택할 때 질문을 먼저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네 번째 장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많은 남성 어르신이 피검사에서 전립선 수치를 보게 됩니다. 수치가 높다고 들으면 마음이 덜컥 내려앉습니다. 하지만 수치가 높아지는 이유는 여러 가지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령에서 발견되는 전립선암 중에는 진행이 매우 느린 경우도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단정 대신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 검사가 내게 실제로 이득이 되는지, 만약 발견되면 치료가 내 삶의 질을 어떻게 바꾸는지 그 질문을 의사에게 던질 수 있어야 합니다. 다음 장면에서는 대장 내시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사이에 우리는 한 가지를 꼭 붙잡아야 합니다. 검사는 질병을 찾기 위한 도구이지만 삶을 지키기 위한 도구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삶의 방향과 맞지 않는 도구라면 조정할 수 있습니다. 전립선 수치 이야기를 조금 더 생활로 붙여보겠습니다. 어느 날 친구가 말합니다. 나도 수치가 높아서 조직검사했다. 그 말이 귀에 박히면 그날 밤부터 화장실 갈 때마다 마음이 불안해집니다. 하지만
사람마다 전립선 크기도 다르고 염증도 다르고 약도 다릅니다. 그래서 비교는 위로가 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비교를 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혼자 결정하기가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비교 대신 질문으로 바꾸자고 말씀드립니다. 선생님, 이 수치는 시간에 따라 변하는지요? 선생님, 이 수치를 확인하기 위해 당장 조직 검사가 필요한지요? 선생님, 기다리는 동안 위험 신호는 무엇인지요? 이런 질문을 하면 대화가 공포에서 계획으로 바뀝니다. 계획이 생기면 밤이 조금 덜 무섭습니다. 5번째는 대장 내시경입니다. 주변에 대장암 소식이 들리면 마음이 급해집니다. 그래서 예약표를 잡고 약을 먹고 장을 비우는 과정을 견딥니다. 하지만 고령에서는 장정결 과정 자체가 힘이 될 수 있습니다. 탈수나 전해질 불균형이 걱정되는 분도 있습니다. 또 검사 중 진정제에 대한 부담을 느끼는 분도 있습니다. 천공 같은 드문 합병증이 걱정된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핵심은 내 위험을 내 상황으로 따지는 것입니다. 과거에 용종이 많았는지, 가족력이 강한지, 최근에 변에 피가 섞였는지, 체중이 이유 없이 빠지는지, 배변 습관이 갑자기 바뀌었는지, 이런 신호가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면에 특별한 신호가 없고 과거 검사에서 문제가 없었고 의료진이 간격 조정을 이야기했다면 그 흐름을 따르는 것도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대장 내시경을 무조건 하지 말자도 아니고 무조건 해야 한다도 아닙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위험과 얻을 수 있는 이익을 비교하는 일입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가장 곤란해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의사가 권할 때 거절하기가 어렵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거절은 싸움이 아니라 질문으로 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 이 검사를 해서 치료하면 제가 더 오래 살 수 있습니까? 선생님, 이 검사를 안 하면 어떤 위험을 얼마나 놓치게 됩니까? 선생님, 지금 대신할 수 있는 덜 위험한 선택지는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의사도 더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더 품격 있게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저는 여러분께 하나의 이미지로 정리해 드리고 싶습니다. 75세 이후의 몸은 낡았다는 말보다 오래 달려온 차라는 말이 더 맞을 때가 있습니다. 오래 달린 차는 작은 소리가 납니다. 그 소리를 모두 고장으로 해석하면 불필요한 정비가 늘어납니다. 하지만 위험한 소리를 놓치면 큰 사고가 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리를 구분하는 법을 배우는 중입니다. 그 구분을 돕는 것이 바로 질문입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5가지 중 첫 번째였던 소변 세균 이야기를 다시 꺼내서 왜 무증상에서 치료가 조심스러운지 더 깊게 풀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검사를 줄여서 생긴 돈과 시간을 어디에 쓰면 진짜 건강으로 돌아오는지도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오늘 하루를 어떻게 덜 아프게 살지로 다시 돌아와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결론을 서두르지 않고 한 걸음씩 확인하겠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의 핵심은 겁이 아니라 선택의 기준을 세우는 데 있습니다. 반면에 증상이 분명할 때는 검사가 도움이 될 가능성도 커집니다. 그래서 내 몸의 신호를 먼저 듣고 필요하면 질문을 던지는 쪽이 안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은 누구에게나 낯설지만 몇 번 해보면 생각보다 익숙해집니다. 하지만 혼자 판단하기 어렵다면 의료진과 함께 결정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나이든 몸을 탓하지 않고 검사라는 도구를 다루는 법을 이야기합니다. 이제 다시 첫 번째 장면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논하기 전에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시는 지역이 궁금해집니다. 대한민국의 전국 어디에서나 또는 미국을 비롯한 해외에서도 시청하시는 분이 계실 텐데요. 시청하고 계시는 지역을 댓글로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야기를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무증상 소변 세균이라는 말이 왜 함정이 될 수 있는지입니다. 나이가 들면 소변에서 균이 보이는 일이 흔해질 수 있다고 말하는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증상이 없는데도 그 균을 모두 없애야 한다고 생각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항생제는 필요할 때는 생명을 구하지만 필요하지 않을 때는 몸의 균형을 깨뜨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들도 무증상이라면 치료의 이득이 분명한지 따져보자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하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열이 나고 옆구리가 아프고 소변이 아프고 정신이 혼미해지는 신호가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즉시 평가와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지 결과지에 세균이 보인다는 말만 있고 아무 증상이 없다면 먼저 질문을 해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이 질문은 어렵지 않습니다. 선생님, 지금 제 상태에서 항생제를 시작하면 얻는 이익이 무엇인지요? 선생님, 시작하지 않으면 어떤 위험이 얼마나 커지는지요? 선생님, 며칠을 지켜보고 증상이 생기면 그때 시작해도 되는지요? 이렇게 물으면 여러분은 치료를 미루는 사람이 아니라 치료의 이유를 확인하는 사람이 됩니다. 이제 5가지 검사 이야기기를 하나의 흐름으로 묶어보겠습니다. 공통점은 증상이 없거나 약한데도 검사가 먼저 달리는 상황이라는 점입니다. 그 상황에서 기계는 작은 흔적도 잡아냅니다. 그 흔적은 병일 수도 있고 노화의 흔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흔적을 보면 마음이 먼저 달립니다. 마음이 달리면 몸도 달립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절차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여러분이 진짜로 궁금해하는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검사를 줄이면 나는 무엇을 믿고 살아야 합니까? 그 질문은 정말 현실적입니다. 평생 우리는 병원과 검사표를 믿으라고 배워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믿음의 대상을 바꾸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검사표가 아니라 내 몸의 기능을 믿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걸을 수 있는지, 내가 오늘 숨이 차서 멈추는지, 내가 오늘 밥을 먹고 소화가 되는지, 내가 오늘 잠을 자는지, 이 기능의 변화가 진짜 신호일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기능이 흔들리면 그때 검사가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검사는 줄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시점을 맞추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제 저는 김철수 어르신의 그 이후를 이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르신은 중환자실에서 회복하는 동안 가장 후회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비싼 검사비가 아니라 시간입니다. 가족과 보낼 수 있었던 시간, 산책할 수 있었던 시간, 밥을 맛있게 먹을 수 있었던 시간, 그 시간이 검사 과정에서 사라졌다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은 회복 뒤에 선택을 바꿨습니다. 검사 예약표를 늘리기보다 생활 투자를 늘리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 말도 단정하면 위험합니다. 생활 투자가 모든 병을 막아주지는 않습니다. 그런데도 생활 투자는 거의 모든 몸을 조금 더 강하게 만드는 방향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병원에 쓰던 돈과 시간을 어디에 쓰면 좋은지 이야기하겠습니다. 첫째는 예방접종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감염은 더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대상포진이나 폐렴 같은 병은 한 번 걸리면 회복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들도 백신의 이익을 자주 강조합니다. 다만 어떤 백신이 누구에게 필요한지는 병력과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둘째는 단백질과 근육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기운이 빠지는 느낌은 병이라기보다 근육이 줄어드는 과정과 맞닿아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식사와 운동이 결국 약이 됩니다. 셋째는 걷기입니다. 숨이 턱끝까지 차게 뜰 필요도 없습니다. 대화가 가능한 속도로 규칙적으로 걷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들은 5가지는 결국 하나의 결론으로 모입니다. 증상이 없을수록 질문이 먼저이고 증상이 뚜렷할수록 검사가 힘을 갖는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예외가 될 수 있는 검사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어떤 검사는 고령에서도 한번 점검이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복부대동맥이 부풀어 오르는 문제는 증상이 없다가 위험해질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위험 요인이 있는 분에게는 초음파로 확인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권고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개인의 위험 요인에 따라 달라지니 담당 의사와 상의가 필요합니다. 이제 다음 파트에서는 의사 앞에서 품격 있게 거절하거나 조정하는 말의 구조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 말이 생기면 여러분은 더 이상 눈치로 결정하지 않게 됩니다. 예방접종 이야기를 조금 더 현실로 가져와 보겠습니다. 어르신은 예전에 보건소에서 무료 주사를 맞았다는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미 했으니 괜찮겠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백신은 종류와 횟수와 시기에 따라 효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질문이 먼저입니다. 선생님, 제 나이와 병력에서 어떤 백신이 가장 중요합니까? 선생님, 이미 맞은 백신이 있다면 추가가 필요한지요? 이 질문을 하면 검사표에 돈을 쓰는 대신 방어력을 올리는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단백질 이야기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어르신이 말합니다. 나는 많이 먹으면 소화가 안 돼. 그래서 자꾸 밥만 먹고 단백질을 줄입니다. 그러면 근육이 더 빠져서 기운이 더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권합니다. 한 끼에 많이가 아니라 하루에 나눠서 조금씩 계란과 두부와 생선과 고기 중에서 소화되는 것을 찾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햇빛을 조금이라도 받으며 걷습니다. 햇빛이 비타민 D를 만들어준다는 말도 있지만 무엇보다 리듬을 만들어줍니다. 리듬이 생기면 잠이 깊어질 때가 있고 잠이 깊어지면 통증도 덜 예민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작은 연결이 노후를 바꿉니다. 이제 5가지 검사를 다시 하나씩 떠올려 보겠습니다. 무증상 소변세균은 치료의 이유를 확인합니다. 무증상 심전도는 다음 단계가 무엇인지 확인합니다. 단순 요통의 MRI는 응급 신호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전립선 수치 검사는 발견 뒤의 치료가 삶의 질을 어떻게 바꾸는지 확인합니다. 대장 내시경은 내 위험 요인과 현재 증상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여기서 확인이라는 단어가 반복됩니다. 이게 오늘 영상의 핵심입니다. 검사 자체가 나쁘다도 아니고 검사 자체가 답이다도 아닙니다. 확인하고 선택하는 것이 답입니다. 그럼 이제 실제 대화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의사가 말합니다. 어르신 심전도 한번 찍어볼까요? 여러분은 이렇게 답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 지금 제가 증상이 없는데 이 검사를 하면 제가 얻는 이익이 무엇인지 먼저 듣고 싶습니다.
이 한 문장이 분위기를 바꿉니다. 의사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가족력이나 과거 병력이 있으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면에 그런 위험이 낮다면 굳이 지금은 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싸우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여러분은 품격 있게 이유를 묻는 것입니다. 또 다른 장면을 보겠습니다. 의사가 말합니다. 허리가 뻐근하니 MRI로 확인해 봅시다. 여러분은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 다리에 힘이 빠지거나 감각이 떨어지거나 대소변 문제가 없으면 먼저 물리치료와 운동으로 지켜볼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은 의사에게도 분명한 기준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도 계획을 줍니다. 계획이 있으면 불안이 줄어듭니다. 불안이 줄면 통증도 덜 커질 때가 있습니다. 이제 가족과의 대화를 하나 더 붙여보겠습니다. 자녀가 말합니다. 엄마, 아빠 그냥 다 검사해요. 돈은 내가 낼게요. 그 말이 고맙지만 마음이 더 무거울 때도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검사는 많이 한다고 좋은 게 아니라 나에게 맞게 해야 해. 그래서 의사에게 3가지 질문을 하고 결정할 거야. 이 말은 가족도 안심시키고 여러분도 지켜줍니다. 이제 다음 파트에서 저는 그 3가지 질문을 더 날카롭게 다듬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을 수첩에 적어갈 수 있게 문장으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 문장이 있으면 여러분은 병원에서 흔들리다가도 다시 중심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오늘 하루를 어떻게 덜 아프게 살지로 다시 돌아와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결론을 서두르지 않고 한 걸음씩 확인하겠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의 핵심은 겁이 아니라 선택의 기준을 세우는 데 있습니다. 반면에 증상이 분명할 때는 검사가 도움이 될 가능성도 커집니다. 병원에서 가장 어려운 순간은 딱 그때입니다. 의사가 권하고 가족이 걱정하고 나는 불안한데 결정을 해야 하는 순간입니다. 그 순간에 머리가 하얘지면 우리는 그냥 내라고 말해버리기 쉽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의 입에 붙는 문장 3개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입니다. 선생님, 이 검사를 해서 치료까지 가면 제가 더 오래 살 가능성이 커집니까? 이 문장은 무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의사의 전문성을 존중하는 질문입니다. 의사는 치료로 생존이 늘어날 가능성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설명이 분명하면 검사는 의미가 커질 수 있습니다. 설명이 흐리면 검사는 미뤄도 된다는 선택지가 보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문장입니다. 선생님, 이 검사에 이상 소견이 나오면 다음 단계는 무엇이고 그 단계의 위험은 어느 정도입니까? 이 문장은 폭포의 연결을 끊어줍니다. 작은 이상이 큰 시술로 이어지는지 아니면 경과 관찰로 끝나는지 그 흐름을 알면 불안이 줄어듭니다. 세 번째 문장입니다. 선생님, 지금 하지 않고 증상이 생겼을 때 검사해도 늦지 않습니까? 이 문장은 시간의 가치를 지켜줍니다. 어떤 질환은 기다리면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반면에 어떤 변화는 천천히 진행되어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은 여러분의 남은 시간을 병원에 바칠지 삶에 쓸지 결정하게 합니다. 이제 이 3문장을 실제 장면에 붙여보겠습니다. 김철수 어르신은 과거에 작은 혹이라는 소견을 들었을 때 바로 정밀검사를 선택했습니다. 그 선택이 늘 틀렸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선택이 자신에게 어떤 위험을 가져올지 들을 기회가 충분했는지는 돌아볼 수 있습니다. 만약 그때 두 번째 질문을 했더라면 어땠을까요? 조직을 떼어내는 과정의 합병증 가능성과 대안이 설명되었을 수 있습니다. 설명을 들었으면 어르신은 다른 선택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과거가 아니라 지금입니다. 지금 우리는 질문을 배워서 앞으로를 바꾸면 됩니다. 이제 저는 5가지 검사에 이 질문을 각각 붙여드리겠습니다. 무증상 소변 세균에서는 첫 번째 문장이 핵심입니다. 치료를 해도 생존이 늘어나는지보다 오히려 해로움이 줄어드는지의 맥락을 확인해야 합니다. 무증상 심전도에서는 두 번째 문장이 핵심입니다. 심전도 한 장이 어떤 추가 검사로 이어지는지에 따라 마음과 몸의 부담이 달라집니다. 단순 요통의 MRI에서는 세 번째 문장이 핵심일 때가 많습니다. 지금 사진을 찍지 않아도 늦지 않은 상황인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전립선 수치에서는 두 번째와 세 번째 문장이 함께 중요할 수 있습니다. 발견 뒤에 조직 검사와 치료가 어떤 결과를 낳을지 그리고 기다리는 선택지가 가능한지를 확인합니다. 대장 내시경에서는 첫 번째 문장이 다시 중요해집니다. 발견과 치료가 내 수명을 늘릴 가능성과 검사 과정의 부담을 함께 비교해야 합니다. 여기서 여러분은 이렇게 느끼실 수 있습니다. 내가 의사에게 이런 질문을 해도 되나? 괜히 기분 나쁘게 하지 않을까 하지만 의사는 질문을 받는 것이 더 안전할 때가 많습니다. 질문이 없을수록 오해가 쌓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질문은 예의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질문을 더 부드럽게 만드는 한 문장을 덧붙이겠습니다. 선생님, 저는 불안해서 그러는데 제 상황에서 이 검사가 꼭 필요한지 이유를 듣고 싶습니다. 이 말은 여러분의 마음을 그대로 보여주면서도 단정하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검사 이야기를 넘어 삶의 리듬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검사를 줄인다는 것은 돈을 아끼자는 말만이 아닙니다. 불안을 줄이고 시간을 돌려받자는 말입니다. 그 시간에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다음 파트에서 저는 검사 대신 투자할 수 있는 3가지 루틴을 더 구체적으로 붙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루틴이 왜 5가지 검사보다 내 몸을 지켜줄 가능성이 있는지 이야기하겠습니다. 루틴 첫째는 면역과 호흡을 지키는 예방접종과 손 씻기입니다. 손 씻기는 너무 익숙해서 하찮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감염은 고령에서 회복을 길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 속 작은 방패가 오히려 큰 검사가 할 일을 덜어줄 수 있습니다. 루틴 둘째는 근육을 지키는 식사입니다. 근육이 줄면 넘어짐이 늘고 넘어짐이 늘면 병원 방문이 늘 수 있습니다. 병원 방문이 늘면 검사도 늘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근육은 단순한 체력의 문제가 아니라 검사 폭포를 막는 둑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말을 들으면 어떤 분이 이렇게 반문하는 것을 봅니다. 선생님, 나는 밥을 잘 못 먹는데 근육을 어떻게 지켜요? 그래서 방법을 바꿉니다. 한 끼를 완벽하게 하려 하지 말고 하루를 나눕니다. 아침에 계란 하나, 점심에 두부 한 조각, 저녁에 생선이나 살코기 조금 이렇게 나누면 부담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물을 조금씩 자주 마십니다. 탈수가 오면 어지럼이 늘고 어지럼이 늘면 넘어짐이 늘 수 있습니다. 루틴 셋째는 걷기입니다. 걷기는 검사표에는 없지만 몸의 대부분 기능을 동시에 움직입니다. 심장도, 폐도, 근육도, 뇌도 함께 움직입니다. 그래서 걷기는 하나의 검사처럼 내 몸을 매일 점검하게 해줍니다. 오늘은 얼마나 숨이 찼는지, 오늘은 다리가 얼마나 무거운지, 오늘은 기분이 얼마나 밝은지 이런 변화가 기록이 됩니다. 기록이 쌓이면 병원에서도 대화가 더 정확해집니다. 의사는 여러분의 기능 기록을 듣고 더 필요한 검사와 덜 필요한 검사를 가르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저는 김철수 어르신이 실제로 바꾼 하루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르신은 아침에 일어나면 먼저 달력을 봤습니다. 예전에는 병원 예약 날짜가 빽빽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산책 날짜가 먼저 표시됩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은 친구를 만나는 날을 표시합니다. 이 변화가 무슨 의미냐면 불안의 중심이 병에서 삶으로 옮겨갔다는 뜻입니다. 삶으로 중심이 옮겨가면 이상하게도 몸도 덜 예민해질 때가 있습니다. 반면에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친구도 없고 밖에 나가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더 작은 루틴을 제안합니다. 현관문 앞까지 나가서 햇빛을 한 번만 보는 것, 거실에서 의자에서 일어서기 10번을 해보는 것, 저녁에 물을 한 컵 더 마시는 것, 이 정도면 시작이 됩니다. 시작이 되면 다음이 생깁니다. 그 다음이 생기면 몸이 조금씩 바뀝니다. 몸이 바뀌면 마음이 바뀝니다. 마음이 바뀌면 병원에서도 덜 흔들립니다. 이제 5가지 검사 중에서 많은 분이 제일 무서워하는 대장 내시경 이야기를 조금 더 붙여보겠습니다. 장정결 약을 먹고 화장실을 여러 번 가는 과정이 힘든 분이 있습니다. 특히 신부전이나 신장 기능이 약한 분은 탈수가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의료진이 다른 방법을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분변 검사 같은 대체 검사를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내시경을 할지 말지는 내 몸의 조건과 위험을 함께 보며 조정할 수 있습니다. 전립선 수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치 하나로 결정하지 않고 추이를 보고 증상을 보고 가족력을 봅니다. 심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증상이라면 왜 하는지 이유를 듣고 위험을 듣고 필요성을 듣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머릿속에는 하나의 문장이 남습니다. 나는 검사에 끌려가지 않고 질문으로 이끈다. 이 문장이 생기면 여러분은 더 이상 병원에서 작은 말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족도 그 문장을 함께 배우면 좋습니다. 가족이 옆에서 불안을 키우는 말 대신 질문을 돕는 말을 해주면 훨씬 안전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이렇게 말해줄 수 있습니다. 부모님, 지금은 이유를 듣고 결정하셔도 돼요. 이 한 문장이 부모의 마음을 살립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검사비를 투자로 바꾸는 구체적인 선택을 3가지 더 깊게 잡아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거절을 했을 때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해주는 자기 확신의 문장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검사비를 아껴서 어디에 쓰면 남는 장사인지 이제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저는 3가지를 손에 잡히게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내 몸의 방패를 올리는 예방입니다. 둘째는 내 몸의 엔진을 지키는 근육입니다. 셋째는 내 마음의 폭포를 막는 질문입니다. 예방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많은 분이 백신은 젊을 때나 맞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고령에서는 감염이 오면 회복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들은 대상포진과 폐렴 같은 감염 예방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백신은 효과가 높다는 보고가 있고 어떤 백신은 개인에 따라 부작용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이야기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단정은 금물입니다. 선생님, 제게 가장 중요한 예방접종은 무엇인지요? 선생님, 제 병력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지요? 이 2 질문이면 충분합니다. 다음은 근육입니다. 근육은 건강검진표에 숫자로 잘 안 찍히지만 삶에서는 바로 드러납니다. 의자에서 일어날 때 힘이 드는지, 시장 한 바퀴를 돌고도 숨이 남는지, 계단을 한층 올랐을 때 무릎이 버티는지, 이게 생활입니다. 생활이 흔들리면 병원이 가까워집니다. 병원이 가까워지면 검사가 늘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근육은 병원을 멀리하는 가장 현실적인 보험입니다. 하지만 근육을 키운다는 말이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근육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근육이 빠지는 속도를 늦추는 것. 이 목표면 충분합니다. 방법도 단순합니다. 가능한 범위에서 단백질을 조금씩 늘리고, 가능한 범위에서 걷기를 조금씩 늘리고, 가능한 범위에서 앉았다, 일어서기를 조금씩 해보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러나가 하나 있습니다. 무리하면 통증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해야 합니다. 천천히 하지만 꾸준히 해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이 질문입니다. 여러분이 병원에서 세 문장을 꺼낼 수 있게 저는 다시 한번 리듬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선생님, 이 검사를 해서 치료하면 제가 더 오래 살 가능성이 커집니까? 선생님, 이상이 나오면 다음 단계는 무엇이고 그 위험은 어느 정도입니까? 선생님, 지금 하지 않고 증상이 생겼을 때 검사해도 늦지 않습니까? 이 세 문장은 여러분을 공격적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을 주도적으로 만듭니다. 주도적이 되면 불안이 줄어듭니다. 불안이 줄면 과잉 검사의 고리가 끊길 수 있습니다. 이제 김철수 어르신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붙이겠습니다. 어르신은 이후 병원에 가기 전에 메모를 합니다. 내 증상은 무엇인지, 내 기능은 어떤지, 그리고 의사에게 물을 질문은 무엇인지. 그 메모를 들고 병원에 가면 의사도 더 정확한 길을 안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은 말합니다. 선생님, 저는 이제 검사 결과지보다 내 하루를 더 믿습니다. 이 말은 병원을 무시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병원을 내 삶의 보조로 둔다는 뜻입니다. 이제 여러분도 같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5가지 검사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무증상 소변 세균은 치료 이유를 확인합니다. 무증상 심전도는 추가 검사 흐름을 확인합니다. 단순 요통의 MRI는 응급 신호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전립선 수치 검사는 발견 뒤의 삶의 질을 확인합니다. 대장 내시경은 내 위험 요인과 현재 증상을 확인합니다. 이 5가지는 결국 하나로 모입니다. 증상이 없으면 질문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증상이 있으면 검사가 힘을 갖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마음속에 마지막 궁금증이 남습니다. 그럼 나는 어떤 검사 하나는 꼭 해야 합니까? 이 질문도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단정하지 않고 방향만 드리겠습니다. 내 가족력과 과거 병력과 흡연력과 현재 증상을 기준으로 담당 의사와 한번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우선순위는 매년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나는 매년 같은 검사를 자동으로 하는 사람이 아니라 매년 같은 질문을 하는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 질문이 여러분의 남은 시간을 지켜줄 가능성이 큽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오늘 이야기를 한 사람의 하루로 자연스럽게 이어서 여러분의 습관으로 남겨드리겠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휴대폰 알림이 먼저 울립니다. 누구는 병원 예약 문자를 받고 가슴이 철렁합니다. 그때 예전에 나는 바로 검색을 합니다. 증상 없는 검사 위험, 검사 부작용, 그렇게 불안은 더 커집니다. 하지만 지금의 나는 순서를 바꿉니다. 내 증상을 먼저 확인합니다. 열이 있는지 통증이 있는지, 호흡이 숨찬지 배변이 달라졌는지, 그 다음에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병원에 갈지 말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질문을 준비합니다. 이 과정에서 마음이 바뀝니다. 불안이 질문으로 바뀌면 몸도 조금 편해집니다. 점심 무렵에 친구에게 전화가 옵니다. 나 이번에 대장 내시경 한다. 예전이라면 나는 같이 겁을 먹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너 증상은 있어. 가족력은 있어. 의사가 이익을 어떻게 설명했어? 이 말은 친구를 말리는 말이 아니라 친구를 살피는 말입니다. 살피는 말이 되면 대화가 평온해집니다. 평온해지면 결정이 더 정확해집니다. 오후에는 짧게라도 걷습니다. 걷다가 숨이 조금 차면 속도를 줄입니다. 하지만 멈추지는 않습니다. 걷고 나면 내 몸이 오늘 어떤 상태인지 조금 더 분명해집니다. 저녁에는 식탁에서 단백질을 한 번 더 생각합니다. 고기든 두부든 계란이든 내 몸이 받아들이는 것을 고릅니다. 이 작은 선택이 내일의 기운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기운이 병원에서의 결정을 덜 두렵게 만듭니다. 밤에는 가족과 통화를 합니다. 자녀가 말합니다. 엄마, 아빠, 그냥 다 검사해요. 그 말이 고맙지만 나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검사도 중요하지만 우리에게 중요한 건 오늘을 잘 사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유를 듣고 결정할 거야. 이 말은 가족도 성장시킵니다. 가족이 불안을 밀어넣는 대신 질문을 도와주게 됩니다. 그게 진짜 보호입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현실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어르신들 중에는 의료진에게 질문하는 것이 무섭다고 말하는 분이 많습니다. 나는 무식해 보일까봐. 나는 진상처럼 보일까봐. 하지만 질문은 진상이 아니라 권리입니다. 그리고 질문은 여러분이 살아온 경험에서 나옵니다. 평생 장사를 하셨다면 흥정을 하셨습니다. 평생 농사를 지으셨다면 날씨를 읽으셨습니다. 평생 직장을 다니셨다면 계약서를 읽으셨습니다. 검사 선택도 결국 같은 일입니다. 내가 얻는 것과 잃는 것을 따져보는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스스로를 낮추지 않았으면 합니다. 여러분은 이미 판단의 전문가입니다. 다만 의료라는 언어가 낯설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료의 언어를 질문으로 바꾸는 연습을 하는 중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5가지 검사를 한 문장씩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소변세균은 증상이 없을 때 치료의 이유를 묻습니다. 심전도는 증상이 없을 때 다음 단계가 어디까지 가는지 묻습니다. 허리 MRI는 응급 신호가 없을 때 먼저 보존적 치료가 가능한지 묻습니다. 전립선 수치는 발견 뒤의 치료가 내 삶의 질을 어떻게 바꾸는지 묻습니다. 대장 내시경은 내 위험 요인과 현재 신호가 있는지 묻습니다. 이렇게 묻는 순간 여러분은 병원에 끌려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방향을 잡습니다. 그리고 방향을 잡는 사람은 결과가 어떻든 덜 억울합니다. 나는 할 수 있는 것을 했다는 마음이 남기 때문입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오늘의 흐름을 더 짧은 루틴으로 묶어서 내일 당장 할 수 있는 행동으로 남겨드리겠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오늘 하루를 어떻게 덜 아프게 살지로 다시 돌아와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결론을 서두르지 않고 한 걸음씩 확인하겠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의 핵심은 겁이 아니라 선택의 기준을 세우는 데 있습니다. 반면에 증상이 분명할 때는 검사가 도움이 될 가능성도 커집니다. 텍스트 코드 복사 6차 대본. 이제 오늘 이야기를 여러분의 손에 남기겠습니다. 복잡한 의학 용어를 남기지 않고 행동만 남기겠습니다. 첫째, 증상이 없으면 검사보다 질문을 먼저 합니다. 둘째, 증상이 있으면 검사가 왜 필요한지 이유를 듣고 빠르게 움직입니다. 셋째, 결과지에 빨간 줄이 나오면 다음 단계의 위험을 반드시 함께 듣습니다. 이 3가지를 기준으로 삼으면 5가지 검사라는 단어가 조금 덜 무섭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내일부터 할 수 있는 아주 작은 루틴을 드리겠습니다. 달력에 매달 한 번만 표시합니다. 내 몸 점검의 날입니다. 그날에 할 일은 3가지입니다. 오늘 걸을 때 숨이 어떤지 확인합니다. 의자에서 일어날 때 다리가 어떤지 확인합니다. 최근에 갑자기 생긴 증상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이 3가지를 적으면 여러분의 몸은 숫자가 아니라 이야기로 남습니다. 이야기가 남으면 병원에서도 대화가 쉬워집니다. 그리고 병원에 갈 때는 수첩에 3문장을 적어갑니다. 선생님, 이 검사를 해서 치료하면 제가 더 오래 살 가능성이 커집니까? 선생님, 이상이 나오면 다음 단계는 무엇이고 그 위험은 어느 정도입니까? 선생님, 지금 하지 않고 증상이 생겼을 때 검사해도 늦지 않습니까? 이 3문장은 여러분의 방패입니다. 방패가 있으면 여러분은 불안을 덜 먹습니다. 불안을 덜 먹으면 몸도 덜 굳습니다. 몸이 덜 굳으면 걷기가 쉬워집니다. 걷기가 쉬워지면 다시 몸이 강해집니다. 이렇게 좋은 순환이 생깁니다. 여기서 저는 한 가지 감정의 매듭을 풀고 싶습니다. 검사를 줄이자는 말이 혹시 나를 포기하라는 말처럼 들렸다면 아닙니다. 오히려 나를 더 지키자는 말입니다. 내가 남은 시간을 병원 침대에서 보내지 않게, 내가 남은 시간을 사람들과 나누게, 그렇게 지키자는 말입니다. 김철수 어르신은 요즘 병원 가는 날 대신 공원 가는 날을 표시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도 과장이 되면 또 다른 함정이 됩니다. 공원을 가도 병원에 가야 할 날은 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둘 다 준비합니다. 몸의 기능을 키우는 루틴, 그리고 필요할 때 검사로 도움을 받는 태도, 이 2가지를 같이 가져갑니다. 이제 여러분이 가장 자주 마주치는 현실 장면을 하나 더 그려보겠습니다. 의사가 말합니다. 어르신, 이 검사 한번 해보시죠. 여러분은 잠깐 숨을 고르고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저는 제 나이에서 득과 실을 같이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증상이 없는데 이 검사가 제 삶에 어떤 이익을 줄지 이유를 듣고 싶습니다. 이 말이 나오면 여러분은 이미 절반은 이긴 것입니다. 결정을 빨리 하는 사람이 아니라 결정을 잘하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결정이 잘 되면 가족도 덜 힘듭니다. 가족은 부모의 불안을 대신 들고 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질문을 할 줄 알게 되면 가족도 안심을 배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5가지 검사에 대한 감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무증상 소변세균 검사는 결과지보다 증상을 먼저 보게 합니다. 무증상 심전도는 기계보다 내 몸의 호흡을 먼저 보게 합니다. 단순 요통의 MRI는 사진보다 기능을 먼저 보게 합니다. 전립선 수치 검사는 발견보다 삶의 질을 먼저 보게 합니다. 대장 내시경은 두려움보다 위험 요인과 신호를 먼저 보게 합니다. 이렇게 보면 검사는 공포가 아니라 도구가 됩니다. 도구는 내가 쓰는 것입니다. 도구에 끌려가는 순간 우리는 지치지만 도구를 다루는 순간 우리는 다시 주도권을 잡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주도권을 조금이라도 느끼셨다면 그게 오늘의 가장 큰 성과입니다. 그리고 오늘 밤 잠들기 전에 한 가지만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휴대폰 메모장에 3문장을 저장해 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에 짧게라도 창문을 열고 햇빛을 한번 받아보는 것입니다. 그 햇빛은 검사표에는 없지만 여러분의 리듬을 살려줍니다. 리듬이 살면 불안이 줄고, 불안이 줄면 선택이 선명해집니다. 선택이 선명해지면 병원에서도 길을 잃지 않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하루는 계속 이어집니다. 시장에서 장을 보고 친구와 전화를 하고 손주 사진을 보고 저녁밥을 먹고 그 사이 어딘가에서 몸이 보내는 신호를 듣고 필요하면 질문을 들고 병원을 찾으면 됩니다.
그렇게 여러분의 삶은 검사표에 눌리지 않고 여러분의 리듬으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저는 검사를 안 하면 불안해서 못 살겠어요. 그 말이 저는 너무 이해가 됩니다. 불안은 머리로 없애지 못하고 경험으로 줄어드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검사를 끊는 것이 아니라 검사의 방식부터 바꾸면 됩니다. 한 번에 다 하는 검사가 아니라 필요를 확인하고 하는 검사, 습관처럼 하는 검사가 아니라 이유를 듣고 하는 검사,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검사부터 하는 검사. 이렇게 바꾸면 검사는 불안을 키우는 도구가 아니라 불안을 정리하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변 검사 결과가 마음에 걸리면 며칠 동안 증상을 기록할 수 있습니다. 열이 있는지, 통증이 있는지, 소변이 아픈지 그 기록을 가져가면 의사도 더 정확한 선택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심전도를 권하면 걸을 때 숨이 차는지, 계단에서 흉통이 있는지 먼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허리 통증이 있으면 다리가 저린지 힘이 빠지는지 먼저 말할 수 있습니다. 전립선 수치는 소변 줄기가 약해졌는지, 밤에 자주 깨는지 같이 말할 수 있습니다. 대장 내시경이 걱정되면 최근에 피가 섞였는지, 체중이 빠졌는지 같이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증상을 말하면 검사가 더 정확해집니다. 검사가 정확해지면 불필요한 단계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단계가 줄어들면 위험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기서 또 하나를 느끼실 겁니다. 나는 내 몸을 꽤 잘 알고 있었구나. 그런데도 왜 지금까지는 병원 앞에서 작아졌을까?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의학 언어가 어려워서입니다. 그래서 질문이 더 중요합니다. 질문은 언어의 벽을 넘는 가장 현실적인 도구입니다. 그리고 질문은 여러분의 삶에서 이미 익숙한 방식입니다. 시장에 가면 가격을 물어봅니다. 버스를 타면 몇 정거장인지 물어봅니다. 약을 받으면 어떻게 먹는지 물어봅니다. 검사도 똑같이 물어보면 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왜 못 물어볼까요? 하지만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동안 의사를 절대적 존재로 배워왔습니다. 그래서 눈치를 봅니다. 그 눈치가 건강을 지키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눈치를 질문으로 바꿔야 합니다. 이제 저는 여러분이 의사에게 던질 수 있는 더 부드러운 문장을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선생님, 저는 제 나이에서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조심이 검사인지 생활인지 함께 정리하고 싶습니다. 이 말은 싸우는 말이 아닙니다. 함께 정리하자는 말입니다. 의사도 이런 말에는 더 성실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진짜 목표를 말했기 때문입니다. 목표는 오래 사는 것만이 아니라 덜 고통스럽게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목표는 모든 검사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다시 5가지 검사로 돌아가면 의미가 더 분명해집니다. 무증상 소변 세균은 오래 사는 것보다 약의 부작용과 균형을 함께 봐야 할 때가 있습니다. 무증상 심전도는 오래 사는 것보다 검사 폭포의 위험을 함께 봐야 할 때가 있습니다. 단순 요통의 MRI는 오래 사는 것보다 수술과 시술의 문이 열리는 순간을 조심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전립선 수치는 오래 사는 것보다 요실금 같은 삶의 질 변화를 함께 따져야 할 때가 있습니다. 대장 내시경은 오래 사는 것보다 과정의 부담과 현재 신호를 함께 봐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따지면 여러분은 의사의 말을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기준을 지키는 것입니다. 기준을 지키는 사람은 후회가 줄어듭니다. 후회가 줄면 몸도 덜 지칩니다. 몸이 덜 지치면 다시 걷기가 쉬워집니다. 그래서 저는 걷기라는 단어를 오늘 여러 번 반복했습니다. 걷기는 단순한 운동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정리하는 시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걷는 동안 우리는 생각합니다. 나는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나는 무엇을 지키고 싶은지. 그 생각이 정리되면 병원에서도 한 문장이 나옵니다. 선생님, 저는 제 삶을 기준으로 결정하고 싶습니다. 그 한 문장이 여러분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한 문장이 가족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가족은 부모가 불안해하면 같이 불안해집니다. 반면에 부모가 기준을 세우면 가족도 안심합니다. 이제 여러분이 손주를 볼 때를 떠올려 보십시오. 손주가 넘어지면 우리는 먼저 상처를 봅니다. 그리고 필요하면 병원을 갑니다. 우리는 상처가 없는데도 엑스레이부터 찍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 몸 앞에서는 왜 엑스레이부터 찍으려 했을까요? 그만큼 내 몸이 소중해서입니다. 그러니 그 소중함을 더 좋은 방식으로 쓰면 됩니다. 불안으로 쓰지 말고 질문으로 쓰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내일도 평소처럼 일어나실 겁니다. 아침 밥을 챙기고 약을 챙기고 문을 열고 그 순간에 저는 여러분이 한 가지만 기억했으면 합니다. 증상이 없을 때는 질문이 먼저라는 것. 그 한 가지만 기억해도 다음 선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택이 달라지면 삶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삶이 달라지면 얼굴빛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얼굴빛이 달라지면 주변 사람의 말투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작은 변화가 큰 흐름을 만듭니다. 여러분의 달력에는 병원 날보다 산책 날이 더 많아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산책 날 사이사이에 필요한 진료가 들어가면 됩니다. 그것이 제가 바라는 균형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은 여러분의 리듬으로 살아가실 겁니다. 그 리듬 속에서 어떤 날은 불안이 올라오겠지만 그때마다 메모장 속 세 문장을 꺼내시면 됩니다. 그 세 문장이 여러분의 목소리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목소리가 여러분의 하루를 조금 더 편안하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론을 서두르지 않고 한 걸음씩
하나씩 확인하겠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의 핵심은 겁이 아니라 선택의 기준을 세우는 데 있습니다. 반면에 증상이 분명할 때는 검사가 도움이 될 가능성도 커집니다. 그래서 내 몸의 신호를 먼저 듣고 필요하면 질문을 던지는 쪽이 안전할 수 있습니다.